동북공정은 이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은 동북 삼성을 얘기하는데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역사를 전부 다 중화민족의 민족사, 중국사로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고구려사도 있는 거죠. 사실 고구려,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고구려라는 표현도 고구리로 읽어야 됩니다. 고리도 그렇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하여간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고구려 역사 왜곡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고조선,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고구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사의 시발점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고조선도 완전히 재편되어 버렸어요.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현재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고구려, 부여, 발해, 고구려, 그다음에 이거는 전부 중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만 시대까지도 전부 중국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부 이남의 사만 시대부터가 한국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라 반식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참 이게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게 현재라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일본에서 무슨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나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쌍소리까지 해가면서 막 성명서 발표하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떠들죠. 하물며 북한에서도 안 떠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그냥 현실이라는 거죠. 과거의 기록의 역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역사라는 이 주제가 현실의 국제 정치의 파워 게임에서도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못 하죠. 징기스칸은 중국인입니다. 몽골 사람들 아무 말 못 하죠. 몽골 학자들 만나서 술 마시면 부글부글 하죠. 공식적으로 아무 말 못 합니다. 14억이 그렇게 배웁니다. 조선족이랑 똑같아요. 56개 민족 중에 몽골족일 뿐이다 이게. 지금은 잠시 우리가 대만처럼 놓치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중국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통일적 아니 뭐 이거 그러니까 왜곡 실태를 앞부분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뒤에는 고조선의 실존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새로운 역사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새로운 발견 사실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발표는 제가 이미 작년하고 올해 발표된 이 두 개의 논문을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발표용으로 편집한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다 이제 공부하는 분들 많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이 책을 인용이나 하실 경우에는 이 책이나 논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고조선 사실 우리 고조선 하는데 고조선이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선이지.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조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로를 쳐서 고조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고구려라는 게 너무 익숙한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동북공정 3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 왜곡을 어떻게 했는가를 동북공정 백서라는 이름으로 한 거의 1000쪽 가까이 되는 책을 6명이서 공저를 했어요. 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올 칼라로 편집된 거의 1000쪽에 가까운 책을 가격이 100원입니다. 100원. 그래서 석일수 선생이 저자들을 6명이서 모여가지고 야 이걸 뭐 정식 가격으로 하면 뭐 1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하면 어느 놈이 사느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 포기하고 우리 돈 내서 사실 그 책 출판할 때는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책으로는 500부만 찍고 이북으로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지금 다 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제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 석일수 선생의 홈페이지도 그렇고 가면은 무료로 1000쪽 가까운 동북공정 백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받는 건 무료지만 우리가 100원씩 냅니다. 책값은 100원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중국이 많지 수천 년 동안 단일 국가를 유지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구체적인 나라를 명명할 때는 당청, 원명 이렇게 그 나라 이름으로 쓰고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그런 통시적으로 연결된 걸 얘기되는 치나라고 쓰자. 그래서 지나라 그러면 또 다른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석일수 선생이 이미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스페인, 포르투갈, 뭐 독일권 이런 데 전부 다 지나 혹은 치나라고 불립니다.
친화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친화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책을 같이 공동 집필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고려는 이거는 이미 석일수 선생님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여러 논문을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려자는 강의자전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큰 자전에는 전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나라 이름으로 읽을 때는 리로 읽어야 된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여나 고구려로 이어지는 선조들을 우리가 코리족들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코리족이라 그러면 그게 고구려와 아무 상관없는 족속처럼 느껴져요. 그게 고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K는 뭐 일제시대는 변형돼 C로 썼잖아요. 코리, 코레, 코레아, 코리 다 그렇게 음사됐던 거예요. 그리고 명백하게 자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라 이름으로 읽을 때는 이걸 려로 읽으면 안 되고 리로 읽어야 된다. 다 그렇게. 나는 솔직히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구려를 고구려라고 읽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구리로 읽었어요. 우리가 만든 자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자전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근데 그걸 이미 뭐 10여 년 전에 이미 석일수 선생이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했는데도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한테 아직도 쓰지 않아요. 나는 이것도 이런 거야말로 이런 국학원 같은 데서 좀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는 농악, 김치, 한복론 등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중국 거다 그러잖아요. 뭐 신문에서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중국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논리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학술적인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들이 우리가 흔히 문화공정이라고 하는 얘기의 기본적인 전제를 보면 그런 거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은 56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6개 민족이 이미 하나로 통일된 중화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제가 좀 상론하겠지만 56개 민족을 묶어서 또 민족 개념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개념적인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선족도 56개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56개 민족의 역사와 문화는 전부 친화 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친화의 문화이고 친화 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놀랍게도 거의 30년 동안 역사학자들이 대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낸 역사학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걸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가장 그 기본 뜻이 뭐냐면 통일적 다민족 56개 민족이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통일된 다민족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뜻은. 그래서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 이거는 학술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허구적인 개념이에요. 중화민족이라는. 이게 문화 침탈과 역사 침탈의 강력한 이론적 무기입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냐면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1949년에 흔히 말하는 신중국이 건설되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나서 역사학자들이 도대체 이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이 중화인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토론합니다. 거의 10년 단위로 3차 거쳐서 10년 단위 뭐 몇십 년 걸린 거잖아요. 90년이 돼야 이론이 완비가 됩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거. 이 상세한 건 제가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단행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성되고 나서는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게 중국에서 중화민민공화국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대이론적인 전제입니다. 그걸 간단히 소개하면 아까 얘기한 건 비슷한데 56개 민족이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통일되어 구성된 국가라는 뜻이에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그래서 56개 민족의 모든 역사는 모두 친화 역사의 일부다. 고조선 중화민족의 56개 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의 역사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사다. 농악 뭐 다. 아마 좀 있으면 한글도 중국 거라고 그럴 거예요. 저 논리적인 베이스에서 보면. 근데 이 친화 역사의 범위가 어디냐 그럼? 최대 크기에 달했던 1840년 즉 청나라가 연해주를 뺏기잖아요. 그죠? 연해주 지역 뺏기고 뺏기기 이전에 청나라가 최대 영토 일대를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건 현재 역사건 전부 다 중국사의 일부라는. 그들이 우리처럼 독립국가로 있건 상관없어요. 몽골 지금 독립국가잖아요. 유엔에 들어가 있는. 대만하고 여러분들은 대만하고 몽골은 입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몽골은 유엔에 등록된 독립국입니다. 대만은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을 안 하죠. 우리도 국가로 인정 안 하잖아요.
중국에서 일기예보를 하면요 대만성으로 표기합니다. 대만성. 근데 몽골은 저 유엔의 독립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때문에. 그래서 진화 역사의 강역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진화가 가장 강력하게 넓이를 했던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연해주는 지금 러시아에 지금 빼앗겼잖아요. 러일 전쟁하고 뭐 청일 전쟁하고 뭐 그 와중에. 근데 그것도 빼앗긴 땅인 거예요. 협약을 통하건 뭐건 현재 국경 그거는 중국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자,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참고도상을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그런 이론점 맹점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역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게 빨간 이렇게 뭐랄까 이거 이렇게 별표처럼 해놓은 이 지역이 중국과 현재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들과 다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옆에 나라들이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이 정치 파워에 비하면 작은 나라들이라 혼자 대들어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이들이 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일본과도 또 조어도 가지고 싸우죠. 이들 다 연대해야 됩니다. 이 분쟁의 첫 출발점이 뭐냐? 통일적 다민족 국가. 자, 이 중화민족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6개 민족을 또 묶어가지고 동일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느냐? 이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논문에서 전개 과정에 대해서 단행 논문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빨간 곰방이 제가 읽어보면 이건 직접 인용한 건데 제가 쓴 거를 56개 민족을 묶어서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인은 있어도 56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화민족은 없다. 이것은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인은 있어도 이 민족들을 다 합쳐서 미국 민족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아니,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는 거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 사람들을 다 묶어서 미국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 아마 전 세계가 웃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웃는다는 거예요.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허구적인 거예요. 근데 중국 학자들은 그걸 모르나? 알죠. 이게 이데올로기적 허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무지무지 의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무지무지 의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게 제가 한 30년, 40년 걸쳐서 토론을 통해서 완성된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다, 이게. 2002년에 조영춘이라는 이 양반은 이제 그 뭐랄까 동북공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의 핵심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2년에 동북사지라는 책이 있는데 동북사지는 동북공정의 결과를 주로 발표하고 소개했던 논문집이에요. 그리고 동북공정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계속 발표하다가 스스로 폐간합니다. 이제 임무를 완성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웃기죠, 우리는. 무슨 학술지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고 학술지를 창간했다가 이제 목표 다 이뤘으니까 학술지를 폐쇄해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 동북공정배서 작년에 서결주 선생이랑 같이 냈다는 거기에는 동북사지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발표했던 모든 논문을 분석해서 책으로 낸 거예요. 왜냐하면 동북공정의 그 결과물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 소개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논문을 쓴 사람.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치나 고대 역사의 국내외 천도와 기속 문제라는 논문을 쓴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역사 기술하는 요게 지금 그 사람 글을 내가 인용하는데 짙은 색으로 된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필자라는 게 이 조영춘을 말합니다. 치나 역사상의 민족 기속과 기속 및 그 강역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강역이 포함하는 민족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러니까 오늘날 56개 민족 그게 출발점이다. 그리고 오늘날 강역 안에 생활했으나 이미 사라진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의 구성의 부분이고 그들의 역사는 역시 전부 다 사라진 민족일지라도 다 물론 지금도 존재하는 민족이면 당연히 중국 역사고 역사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진 민족도 역사도 전부 다 중국 거다. 이게 2002년에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기본 논지가 그대로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북 삼성 만주 일대의 민족이 고대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 민족들을 보는 중국 역사학계의 시각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동북민족을 그 민족 분류를 한 사람이 44년에 김육불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은 네 족으로 동북민족을 나눴는데 네 그룹으로. 첫 번째가 한족이에요. 한족.
한국 한자가 아닙니다. 중화민족 한족에 조선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44년부터 조선족은 여기서 조선이라는 것은 기자조선의 후예고 물론 당군조선은 얘네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기자조선이 기자가 상나라 유민이기 때문에 그 연원으로 한 조선족들은 다 한족의 일부라는 거예요.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론. 44년이면요 국교 수고도 되기 전이고 중국에 갈 수도 없었고 그냥 이런 책들이 근데 이런 책들이 중국 학계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파워를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알았지. 그다음에 뭐 숙신족, 부여족, 동호족 그러니까 숙신과 부여족은 조선족과 완전히 별개의 족속으로 조선족은 한족의 일부예요. 또 볼까요? 두 번째로는 영동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87년이에요. 거의 한 40년 이상 차이가 나죠? 4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영동은 동북통사에서 동북민족계통을 이렇게 4계통으로 분류를 했는데 요서 지역의 고상족, 즉 상나라의 선조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연족과 고죽족과 고조선족을 집어넣었어요. 이때도 상족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린 꼭 역으로 이거를 치면은 그러면 상은 뭐 우리 역사다 뭐 그렇게 하는 뭐 대동이 쓰는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하여간 87년에도 요서 지역의 고상족의 일부로 고조선족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산융, 맥, 예맥 우리 맨날 우리 역사와 연결하잖아요. 예맥 완전 분리해 놓는 거예요. 숙신, 예맥, 조선을 완전히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뭔지 알아요? 이 4개가 전부도 중화민족의 일부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다음에 최근에 동북사제에서 나오는 왕면우라는 사람이 2004년에 쓴 논문에는 3대 집단으로 동북 지역의 최초의 토착 민족을 3대 집단으로 나누는데 이게 연호 집단, 그다음에 동이 예맥 집단, 숙심 집단 이렇게 3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렇게 나눈 핵심은 뭔지 알아요? 이 3 민족이 전부 다 중화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역사는 전부 다 중국사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지만 이들은 전부 다 큰 틀에서 보면 중화민족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고학 문화다 하가점 하층 문화, 뭐 산동 하가점 상층 문화 이렇게 다 고고학 문화와도 연결해놓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만주 일대거든요. 전부 그게 전부 다 중화민, 그러니까 뭐 신석기, 청동기 시대부터 거기가 중화민족의 그 본거지였고 그들이 중화민족의 구성원이라는 거. 이게 지금 중국 학계의 논리. 왕면후의 논리를 제가 지도에 표시한 건데 요 연호 집단, 동이 예맥 집단. 동이 예맥은 요 산동반도 회의와 레이 지역까지 포함한 대로 숙신 집단. 이게 전부 다 중화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모든 역사는 중국사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고조선은 우리가 3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하는데 단군조선은 주류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저는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중심지도 뭐 요서설, 요동설, 평양설 이렇게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송호정을 비롯한 서울대 학파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요동설에서 뭐 평양으로 이제는 이동설도 있고 하여간 요서까지 나가는 예는 없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바이두 백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백과사전처럼 가장 많은 15억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백과사전. 그 백과사전에 고조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제가 요거 원문입니다. 요게 그걸 번역해 놓은 거. 자, 고조선은 골 때리죠. 한무제 한사군 설치 이전에 현재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했다. 요서도 아니고 요동도 아니고 이제 이게 평양설인데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국가고 중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뤄진 제후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친하의 제후국 혹은 번속국을 가리킨다. 이때부터 동록국이 아니라 번속국이고 제후국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백과사전에 특별히 주의할 점을 해가지고 또 강조점을 해놓은 백과사전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주의할 점은 문화든 혈연적 속성이든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아니고 중국 고대 중국의 지방 정권에 속한다. 백과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지금 방크나 이런 데에서 뭐 세계 각 뭐 지도 잘못되면 막 항의서 하잖아요. 이거 안 하죠? 예? 뭐 일본에 그거 하나만 해도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써 있어요. 백과사전에 누구든지 검색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따로 검색해요. 저는 다 해봤지만 뭐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뭉뚱그려 있는 고조선만 하나 보이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사예요. 고조선은 중국사예요. 중국의
지방 정권이고 제후국이고 또 뭐예요? 번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남북한과 혈연적으로도 관련이 없어요. 문화적으로도 관련이 없어요. 백과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써놔도 아무도 항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의 고조선 왜곡 이런 거 뭐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내가 논문을 그렇게 써도 인터뷰 한 번 안 오죠?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고조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주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고조선의 화족과 부여족이에요. 조선족이 없지요. 조선이라는 거를 건설한 사람은 부여족하고 화족이 만들었다, 이게. 만들 때부터. 여러분들은 중국사부터 역수를 배우는 거예요. 저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랑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조선을 대한민국 역사 첫 페이지부터 배운다고, 한국인들은. 중국의 논리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고 흥분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모두 친화 역사로 만들어버렸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고고학계에서는 한국사로 인정하는 것은 삼한시대부터 이후에, 삼한시대 이후부터 한국사로 인정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한국의 100% 독립된 게 아니라 반식민지, 번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이게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 옛날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현재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저기 고조선은 현재 고조선이에요. 그죠?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현재 고조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반론하지 않습니다. 한국학계에서 저 말고 아무도 반론하고 있지 않아요.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동북공정 백서 작년에 냈다 그랬잖아요. 1000쪽에 가까운. 거기에서 동북공정 동북사지라는 책이 창간했다가 없어졌다는, 거기에 실린 고조선 관련 논문 9편을 상세하게 분석한 게 그 백서에 제가 썼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그걸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거를 9명의 그 학자들의 논문을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백서에도 내가 실었던 건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할,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당군조선 인정하는 중국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족국 지역의 커좌, 이거는 굉장히 여지껏 알려진 요서 지역의 고죽국 지역이 기자조선이 건립된, 굉장히 보편적인 예전까지 비슷하죠. 그래서 밀려서 한반도 서북부로 밀려갔다, 그런 내용인데, 왕면우는 아까 3대 집단 이것만 했고, 묘유와 유자민은 기자지국, 역사서에 나오는 기자지국이라는 게 조선이 아닌 진국이었다 얘기합니다. 즉 기자가 세운 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진국이었다. 진국. 근데 그 진국을 어디에다 세웠냐? 한반도 남부에 세웠다. 돌아버리죠. 예전에는 학자들이, 중국 학자도 그렇고 대부분 그 커자, 기후 뭐 방정 나오고 하는 그 커자 지역의 고죽국 지역의 그 상유민으로서의 기자가 올라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 이게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서 뭐 기자조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인정하건 안 하건 하여간 그게 주류였어요. 요서 지역으로 가서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 근데 지금 새로운 논리를 소개한, 지금 이거 2004년 겁니다. 2004년은. 얘는 기자가, 상유민인 기자가 와서 국가를 세우는데 그게 조선이 아니고 진국이었다 이게요. 근데 그 진국의 위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요서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에서요. 한반도 남부. 주무왕이 조선 후가 아니라 기후에게 봉한 거다. 이게 기후. 조선 후라는 명칭은 그때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지국이라는 기록은, 우리는 그냥 기자지국 그게 조선으로 생각 많이 했는데, 이 왕면 중국 학자들 그렇게 생각해요. 기자지국이라는 나라의 그 국의 풀네임은 조선이 아니라 진국이었다. 근데 그 진국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중국의 무슨 제야사학자가 아닙니다. 동북공정을 주도했던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동북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북공정의 결과물들을 실은 거예요. 더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군 같은 사람은, 이것도 또 새로운 얘기인데, 하나라 때 하나라가 상을 제후국으로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때 상의 3대 군주인 상토가 한반도의 한강 남부 지역에 진국을 세웠다. 무슨 얘기예요? 한반도 한강 이남, 즉 한강이나 한반도의 남부 지역을 이미 하나라 때부터 경영했던, 하나라 때 상의 제후였던
상토가 거기다 진국을 세웠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우리 동북공정은 맨날 고구려 빼기, 고구려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조선 관련된 9편이 발표돼 있어요. 저도 이거 분석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야 이거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시경, 서경, 산해경 우리가 흔히 말하면 거의 신화 같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학에서 사서로 인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인용합니다. 내가 여기 보면 주역의 명의계에 대한 해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 올랐어요. 주역 명의계에 보면 거기에 이제 명의를 해석하면서, 명의라는 게 동의를 상징하고 그게 바로 기자가 간 곳이고 그 명의 지역이 한반도 남부 지역, 이런 해석을 합니다. 주역이라는 책에는 그게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중국 학자들한테 세상에 없던 거예요. 명의계를 막 해석해가지고 역사 논문을 쓰는 거는 그 전에 없던 일이에요, 중국에서도. 근데 갑자기 동북공정하면서 이 명의계에 대한 아예 논문 제목이 명의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해가지고 두세 개가 단행으로 발표될 정도로. 그래서 내 항목을 하나 넣은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질까 여러분한테는 상세하게 안 하지만, 이것도 또 중국 학계 나름대로는 모자르는 역사 사료를 보완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주역 명의계를 끄집어서 그 고조선을 중국 역사로 만드는 논리적 근거로 끌고 가고 있는, 이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 모르는데 뭔 놈의 대응을 해. 명의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 누가 알아요? 그 동북사지 다 읽은 놈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또 나오죠. 유자면 진국이다. 기자조선이 최초로 세운 나라는 조선이 아니라 진국이다. 이거 다시 한번 사람 또 나오죠. 이게 유자민하고 그 두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서로 다른 논문을 통해. 뭐 다른 건 너무 기니까 하여간 뭐 이미 중국 학계에서 최근에 동북공정 결과로 동북사지의 내용을 보면요, 기존에는 사람들이 기자조선이 기자가 요소지역에 조선을 건국하고 그다음에 뭐 위만지선에 밀려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오고 이게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자조선이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와요. 조선으로 진국을 먼저 건설하고 한반도 남부에, 그다음에 춘추 초기에 북상하면서 청천강 지역에서 국호를 바꿨다고 얘기해요. 조선으로. 그 내용의 글이 제일 많아요. 여기 하나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욱이라는 우리 뭐 신화 구조에서는 황제의 뭐 손자라고 얘기도 하는, 그러니까 전욱 세력이 그 사망 5대 시절에 이미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논문도. 근데 그게 무슨 저기 어디 산동성 골짜기에 사는 제학자 얘기가 아닙니다. 장벽파 여봐요. 여기 지금 장벽파 여러분들 아마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장벽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는 더 놀란 거예요. 좀 보세요. 고양족단이 진국 이전에, 아까 진국은 기자가 세웠다 그랬잖아요. 진국 이전에 한반도에 살았대. 이미 고양족단이 한반도에 이미 살았대. 이미 한반도 남부, 특히 경주 포항 지역이 그 고양족단이 점령했던 지역이래. 뭐 하여간 이런 식의 논리가, 근데 이게 무슨 이름 없는 어디에 쓸데없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최고의 학자들이 이런 논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너무너무 놀라운 저런 그 논리적인 반박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논리를 반박하려면 아까 제가 대전제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는 이론적 허구를 깨야 돼요. 저도 이미 그 논문을 썼고 했지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역사학자.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고조선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이 많죠. 단군 고조선이 실존하느냐. 예전에 단군 고조선을 부정하던 주류학계의 기본 논지는 뭐냐면, 기원전 2300년에 뭔 놈의 그 만주 벌판에 국가가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요동 여석 거기 다 허허 벌판인데 거기에 무슨 놈의 국가가 있느냐. 근데 그런 말들이 통했을 시대와 지금은 요하무명 발견 이후로는 이미 그 전에 기원전 2300년 훨씬 이전에 홍산문화 후기 단계 이미 국가 단계에 진입해서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보면, 저는 거기를 20년을 다녔잖아요. 지금도 매년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년 못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 교수 생활도 했고, 거기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기원전 3500년, 여러분들 한변이 100m 피라밋이 있다면 믿어요? 기원전 3500년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게 새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요하무명 지역의 핵심 지역이 남한만한 면적이 남북으로 200km, 동서로 500km에 해당하는 거의 남한만한 땅이 사막화되어 있어요. 거기가 가장 옛날에는 비옥한 요하를 중간에 끼고 있는 중심지예요. 평원지예요. 근데 지금은 다 사막화돼요. 발굴도 못해요.
사람도 안 살고. 지금 발굴되는 거는 그 핵심 지역의 주변 지역이에요. 산 쪽으로 남아있는.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게, 나는 지금 발굴된 것보다 최소한 100배, 뭐 수십 배, 수백 배에 해당하는 주요 유적들이 사막에 묻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기회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미 홍산 시절이 오면 대규모 영농을 합니다. 대규모 영농을 해요. 농사 자체는 이미 기원전 7000년에 시작했죠. 자,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제가 이미 논문도 쓰고 책에서 여러 번 소개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요한문명의 발견, 이건 제가 이미 제 책만 이미 4권 5권째 썼어요. 이거는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대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서 이 요한문명 지역에서 새로운 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는 여기를 20년 이상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 소화서 문화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9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이 9000년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보면, 뒤에 제가 두 번째로 뒤에 소개할 네이처 논문을 소개할 건, 네이처 논문에서 한국어의 기원이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이라고 네이처지가 발표를 했어요. 그게 왜 9000년 전이라고 네이처가 썼냐? 문화가 9000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소화서예요. 이때부터 이미 기장 농사를 시작했어요. 9000년 전 한국어를 포함한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라고 하는 네이처가 명명해 놓은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은 다른 말로 줄이면 요하 문명 지역. 그리고 그게 왜 9000년 전이라고 걔네들이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문화 시작이 소화서 9000년 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처 논문에 보면 흥룡화 문화, 조보고 문화, 홍산 문화 그 고고 발굴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처 논문. 이미 한국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국어의 기원이 거기면 달랑 한국어만 기원을 했겠어요? 한국의 문화, 사상, 그죠? 역사, 민족, 모든 시발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또 거기가 기원이라면 아무도 안 읽었을 거야. 또 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세계 40개 학자가, 10개국의 학자가, 그것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독일 막스 프랑크 인류학 연구소가 최고 책임자가 돼서 최고 권위의 네이처지에 팍 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거 막 인터뷰하고 투고문 쓰고 한 게, 내가 연구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뭐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자, 이거 요한문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이제 이 지도를, 이 분포 범위를 잘 봐 놓으십시오. 이 번호가 빠를수록 이제 그 시대가 올라가는 그 요한문명의 그 문화권인데, 자, 요한문명이 새로 발견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하 동서설은 많이 들은 사람이 부산현 선생에 대해서 이하 선우설이 발표가 됐어요. 이 역화 선생은 내가 홍산문화 학술대회에서도 만나고 했어요. 근데 이하 선우설과 이하 동서설과 선우설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도표로, 제가 이게 책인데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는 동의를 말하는데 이와 하가 있는데, 이는 동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치나의 역사상 동쪽에 있었고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즉 동아시아의 토착 세력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농경 문화를 확립하고 전파한 게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은 서쪽에 있었고 시기적으로 후에, 얘네들은 청동기 문화를 들고 중원으로 들어온 유입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을 한반도와 한국 역사와 연결하는 사람들은 쾌재죠. 근데 왜 이런 불리한 걸 책을 쓰고 박수를 쳐줄까? 가만히, 그거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이미 중하 민족의 고대 민족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써요, 다. 흔히 말하는 한 문화, 중화 민족의 문화는 뭐냐? 이하가 합쳐서 만드는 게 그게 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룡화 문화, 홍산 문화를 일구고 남하에서 양저 문화를 만들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동해안을 타고 쭉 내려가거든요. 얘네들은 청동기 시대의 유목 문화를 가지고 동이가 점령하고 있는 그 고대 문화에 유입된 신진 세력이라는, 하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여긴 상세하게 소개 않지만 책 첫 쪽에 자료 사진이 실려 있는데, 첫 자료 사진이 흥룡화 문화 사진입니다. 그 두 번째 홍산 문화 옥기 사진부터 해가지고 쫙 해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요한문명의 발견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자가 구위에 가서 살고, 배 타고 가서 살고 싶다. 구위가, 저도 한국학을 하고 동양학을 하지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여러분들 아는 시경이나 서경이나 이 고대 사서에 보면 동이는 뭐 군자지국이고 대국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공자 시절까지도, 비록 거기는 이미 사막화돼서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쪽에 그런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게 구전으로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홍산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의 초기 국가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저도 초기 국가 규모라고 봅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유적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무기에 해당하는 돌도끼는 뭐 옥도끼건 무기류가 하나도 없어요. 부장품만이 아니라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임지혜 선생이 그러니까 신실하고 비정하고 그러는 게 무기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정국가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논리가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새로운 논리는 진화 입장에서는 이게 다 중국 거다 그렇게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우리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 동양에서 뭐 도통에도 요술우탕 문무주공 하는 것처럼 요순 시대는 하상주 이전 시대예요. 요순 시대는 아직도 전설 시대예요. 중국에도. 그죠? 중국에서 역사 시대 하는 게 상나라에서 하나라까지 올라간 것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요순 시대는 전설 시대였는데 요임금의 도성이 발굴됩니다. 이게 도사유적인데 간단히 제가 여기가 그 도사유적의 전시물을 전시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글자 보이세요? 최초의 중국 제요고도 요임금의 도성, 이거는 최초의 문자입니다. 각골문보다 1000년이 앞섭니다. 여기 가면 그 도사유적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놀랍죠. 여기가 이 도성이 유지된 게 기원전 2500년에서 1900년까지 한 300~400년 유지가 됐는데 이 바깥에 외성으로 둘러싸여 이 안쪽이 280만 평방미터. 귀족들과 왕족이 살던 이 내성 면적만 13만 평방미터. 주변에 이게 뭐 첨단 지역까지 주변 지역 가면 430만 평방미터예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한 2000년 거의 3000년 뒤에 나오는 백제의 몽촌토송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의 20분의 1, 30분의 1뿐이 안 돼요. 2000년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유적입니다. 이게 발굴돼서 보고서가 완전 발굴은 아직 멀었어요. 이거 한 100년은 발굴해야 됩니다. 원체 커서. 이따만한 전화번호에 4권이 나와 있어요. 요순 시대가 2015년 12월 21일부로 역사시대로 등극합니다. 그게 고고학회 회장인 왕해가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중화문명탐험공정 최종 결과를 발표해서 기자회견 내용.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국가 기자회견실, 사회과학원 기자회견실이 아니라 국무원 기자회견. 단군 고조선, 단군과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서는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 그죠? 요임금 즉위 후 50년. 이 고조선의, 단군 고조선의 건립 시기와 관련해서 전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임금이 이제는 실존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도 훨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지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663년에서 37년, 1730, 이 양반은 프랑스 신부인데 이런 책을 냈어요. 이거 이제 유정이가 번역을 한 건데 여기 안에는 불어 원문과 영어 1735년에 낸 책이에요. 1735년입니다. 1900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부인데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황실에 있는, 청나라 황실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인접국인 한국의 뭐 선교 목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역사를 상고사부터 쭉 써내려갔어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이미 하나라 시제부터 고조선이 존재했어요. 상나라, 주나라와 싸웁니다. 어떨 때는 조공을 하고, 어떨 때는 전쟁을 하고, 어떨 때는 산동을 지배합니다. 산동 지역.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단고기류의 책이 나오기 300년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1735년에 나오고. 이 사람이 한국을 뭐 잘 보이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스스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청나라 황실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어. 그 책이 뭔지 써놨어, 3권을. 근데 그 책이 이 사람 원래 불어니까 불어로 그러니까 불어 발음으로 음사를 해놨는데 그 책이 정확히 뭔지 아직도 못 찾아. 나도 이거 읽으면서 무지 뭐 이렇게 막 이리저리 해봤는데 몰라. 무슨 책인지는 몰라 아직.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인용을 해서 썼어. 환단고기라는 책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써 있었다. 나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6번째는 문명 단계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높이 보기 시작해요. 동북아시아 지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산문화 후기 단계에 이미 기원전 3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홍산문화는 기원전 3500년까지 가. 그러니까 국가 시기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게 기존의 그 이리두, 하나라 도성인 이리두, 이때부터 역사 단계, 문명 단계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었어요. 근데 올라갑니다. 지금 아까 도사유적 발견되면서 도사유적 그 발굴한 그 세력들을 중심으로 야,
이제 기원전 2500년까지 문명 단계, 국가 단계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홍산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홍산문화 단계부터 이미 문명 단계고 국가 초기 단계다.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이름만 들으면 알죠. 소병기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중국 학계를 대변하는 고고학이나 이런 새로운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미 또 국가 단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기를 점점점 올리고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전부 다 아까 도사유적이 발견되고 요하문명이 발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요하문명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네이처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11월 21일에 네이처지에 한국어를 포함하는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에 대한 논문이 정식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핵심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자, 보십시오. 요 3번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건 청동기 시대에 확산된 거고, 빨간색으로 옆으로 4번, 5번은 신석기 시대에 확산된 거예요. 보이시죠? 원시 한국어 5번, 원시 한국어, 일본어 4번은 원시 몽골어 퉁구스어. 요 신석기 시대에 3번에서 4번, 5번으로 확대된, 그 다음에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처 논문에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가 바로 여기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요화 일대의 기장 농업 지역이래요. 9,000년 전. 그래서 제가 만든 지도와 대비를 시켜요. 똑같은 스케일로. 똑같죠, 여기?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있고. 요 3번 지역이 요게 시원 지역인데 요게 얘네들이 네이처지에서 요렇게 왜 그렸느냐? 요게 요하문명 지역이에요. 요 빨간 3번의 지역이 요게 바로 요하문명 지역이에요. 이게 흥룡화 홍산문화의 핵심적인 유적지가 발견되는 지역이다. 똑같아요. 그들은 요하문명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9,000년 전에 서요화 지역의 기장농업. 기장이라는 게 또 웃기잖아요. 흥룡화 문화에서 8,000년 전에 이미 1,500알의 기장과 조가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보는 이게 세계 최초의 재배 기장과 조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장을 먹었어요. 기장을 언제까지 먹었냐면 여러분들 공자도 시경 서경에서 나오는 밥은 전부 기장밥이에요. 조밥이나 기장밥이에요. 쌀은 공자 시대만 하더라도 어쩌다가 별미로 먹었지 주식은 기장이었어요. 상주 시대 전부 다. 그래서 악을 만들 때 황종류를 만드는 율관의 기본이 되는 것도 기장 한 알이에요. 그때는 쌀은 별미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증패예요. 지금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세계 학술대회도 했고. 셔미라는 게 우리 쌀을 중국어로 댐이라고 해요. 따미. 셔미는 조나 기장을 전부 셔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미, 옥미, 옥수수. 우리도 왜 기장쌀 그러잖아요. 그죠? 기장쌀, 옥수수쌀 이렇게. 쌀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쌀만을 말하던 게 아니라 쌀처럼 먹는 주식을 전부 쌀이라고 그랬어요. 쌀.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장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하문명 지역은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연결되는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요하문명이 기원지예요. 자,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우선은 이런 중국 학계의 역사 왜곡을 깨기 위해서는 이론적 대전제가 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간의 허구성을 깨야 돼요. 논리적으로. 저도 이미 논문을 하나 쓴 게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관점에서 요하문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관점에. 새로운 발굴 그거는 뭐 가릴 수도 없고 팩트예요. 발견된 거 자체. 근데 그거를 우리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눈으로 읽어서 지금 상고사를 다 재편하고 있대요. 우리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Y자형 문화대, 그러니까 소병기 선생이 요하문명이 발견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 이 황하문명과 요하문명이 연결되는 걸 Y자, 이게 초원 북방 문화에서 이렇게 Y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요하문명은 뭐 한반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홍산문화 학술대회라 중국 학자들 앞에서 제가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건 논문도 책으로 엮어서 나와 있습니다. 중국어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A자형 문화벨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요하문명에서 이 서남방으로 내려가는 루트, 그러니까 한반도를 거쳐서 동남방으로,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로 해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이런 해로, 이런 식으로 봐야지 요하문명의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게 A자형 문화벨트예요. 그건 중국 학계에서도 뭐랄까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논문이에요. 학술대회에서. 그리고 발표집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지금 나와 있고 중국어지만 한국엔 뭐 번역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봐야 우리가 요하문명이 뭐 중국어다 한국어다 이건 난 참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7,000년 전 8,000년 전에 중국이 어디 있고 한국이 어디 있어. 우리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면 되는 거고, 중국은 중국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면 되는 거래. 공동 연구를 해야지. 혼자 독식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돼야 된다. 하나의 문명은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집트 상형 문자는 언어학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종교에 대해서는 이집트 문명의 종교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연구하고. 피라미드 연구는 건축학자들이 더 잘합니다. 요하 문명도 하나의 거대한 문명이에요. 거대한 문명은 모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어요. 정치학, 미술, 건축, 사상, 종교 모든 분야에서 연구해요.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각에서 요하 문명을 연구해요. 제가 앞부분에는 중국이 고조선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 고구려 다 왜곡하지만 일반인들이 고조선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 거고, 그다음에 그런 고조선이 단군 고조선, 특히 동군 고조선이 실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우리 시각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